타이타닉호 침몰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은 마치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으며, 예를 들어 어떤 계획의 실패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싶을 때 그 계획이 반드시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 타이타닉호의 잔해는 대서양 수심 약 3,800m 지점에 100년 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배를 인양하기 위해 온갖 방법이 고안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한 방법들 중 많은 것들이 탁상 공론으로 여겨지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각되었습니다. 그중 실제로 시도되었던 방법도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과학자들이 타이타닉호를 깊은 바닷속에서 건져 올릴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계획이 과연 어떤 것이고 실제로 실현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전망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배의 잔해 상태. 타이타닉호 인양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잔해의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1912년 이후로 잔해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 환경은 모든 종류의 물질에 매우 불리합니다. 수심 3.8km 지점에서는 물질이 막대한 압력을 받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타이타닉호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간주되는 존재에는 타이타닉을 딴 이름인 할로모나스 티타니카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박테리아의 일종으로 배가 난파된 뒤 남은 것을 파괴합니다. 이 박테리아가 처음 발견된 곳이 바로 타이타닉호 인근이었습니다. 할로모나스 티타니카에라는 박테리아는 잔해의 나무나 금속을 먹도록 적응해 있으며 값비싼 먹잇감인 타이타닉을 독수리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는 이 박테리아가 먹을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배는 두께 2.5cm의 수천 장의 강판으로 만들어졌고, 그 강판들은 2만 개의 강철 및 단철 리벳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미생물학자 로리 존스턴은 이 극소의 살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할로모나스 티타니카에는 박테리아 무리로 철과 황을 먹이로 삼아 공생하며 활동하는 공동체입니다. 박테리아가 철이나 강철을 먹고 난 뒤에 남는 배설물이 러스티클입니다. 러스티클은 종유석처럼 배를 완전히 뒤덮으며 배의 재료를 대체합니다. 러스티클 역시 철로 이루어져 있지만 매우 부서지기 쉬워서 조금만 건드려도 선체 외판의 재질이나 내부 칸막이가 무너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박테리아 외에도 압력과 해류, 염분이 높은 환경이 배의 붕괴 원인이 됩니다. 그 결과 타이타닉호의 잔해는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상황 역시 배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사실 침몰하기 전에 타이타닉호는 두 동강이 나서 각 부분이 서로 약 600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습니다. 배의 목재 부분은 완전히 썩었고, 금속 재질의 선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인양을 무엇보다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 잔해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주의를 소홀히 하면 배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침몰 직후 몇 년 동안만 배를 인양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타이타닉호처럼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의견에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인 제이 리의 기사에는 타이타닉호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침몰 당시 선수 부분이 약 90피트, 27.4m 깊이까지 해저로 파고들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리의 생각에 따르면 타이타닉의 선체 자체는 매우 견고하며 사진에 찍힌 것은 선체보다 약한 부분인 배의 상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침몰한 타이타닉호가 파괴된 것은 대부분 조사 목적으로 잠수하거나 관광 투어를 진행한 것이 원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인양의 역사.
타이타닉호 인양이 실제로 시도된 횟수는 그동안 나온 계획이나 아이디어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 목적은 배 자체를 인양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시신만 건져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희생자 중 부유한 유족 몇 명이 침몰선 수색을 하던 레킹 컴퍼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의 계획은 다이너마이트로 배를 폭파해 시신을 회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파로 선체를 부수고 잔해 아래에서 시신을 인양할 예정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시신이 물 위로 떠올라서 이후 매장을 위해 해면에서 시신을 건져낼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계획 단계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막대한 압력과 저온이라는 조건에서는 시신이 가스를 생성하지 않은 채 분해됩니다. 따라서 기적적으로 배를 폭파한다 해도 어차피 시신이 떠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인양을 위한 시대순으로 보았을 때 다음 계획은 전자석과 잠수함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타이타닉호는 당시로서는 최대급 선박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게 52,000톤의 배를 들어올리려면 초강력 자석과 막대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심 3,800m에서 이처럼 복잡하고 고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 계획도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영국 과학자들이 물이 들어간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이용해 배를 인양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컨테이너로 배를 둘러싸고 그 안에 전류를 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발안자의 생각에 따르면 이 가수분해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그 가스로 배가 떠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도 기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실행되면 잠수함 승무원들이 감전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방법으로 배가 산산조각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역시 그만큼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발안자가 액체 질소 큐브로 배를 덮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타이타닉호가 거대한 빙산이 되어 수면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극도로 복잡했으며 무엇보다도 부서지기 쉬운 타이타닉호를 완전히 파괴할 우려가 있었기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만큼이나 비현실적이었던 것이 가스를 주입한 나일론 풍선을 배에 묶어서 들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무수히 많은 풍선과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꽤 엉뚱한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공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지만 제안자는 배를 인양하기 위해 필요한 공의 수조차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탁구공을 엄청난 수심까지 운반하는 방법이나 그곳에서 공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비현실적인 또 다른 계획으로는 녹인 파라핀이나 밀초, 바셀린을 배에 주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터무니없는 프로젝트 중에는 거대한 바가지를 쓰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이타닉호를 해상으로 인양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계획이 실행되어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주최자의 목적은 타이타닉호 전체가 아니라 무게 21톤짜리 배 일부를 인양하는 것이었습니다. 1986년에 타이타닉호 일부 인양 작업을 진행한 것은 미국 RMS 타이타닉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그 전 과정을 비즈니스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인양 작업의 성공을 상당히 자신하여 이 인양 이벤트에 2,000명의 관객을 초대했습니다. 그 티켓 가격이 얼마였는지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회사는 모든 작업에 $500만 썼다고 합니다. 인양 방식은 디젤 연료가 들어있는 부양용 본체를 선체의 파편에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체를 설치하기 위해 프랑스 잠수함이 사용되었습니다. 수많은 나일론 로프를 이용해 배 파편은 해수면 바로 근처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러나 수면까지 불과 64m 남았을 때 로프가 연이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무게 약 21톤짜리 배 파편은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작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대표자의 설명에 따르면 인양이 실패한 이유는 배 파편의 무게 21톤이 계획보다 훨씬 더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묘하게도 인양 장치는 13에서 15톤 정도의 무게를 전제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신이자 가장 현실적인 계획?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타이타닉호 인양 작업은 여러 해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 인양 권리를 가진 RMS 타이타닉사는 배 전체를 인양할 프로젝트 개발을 계속 진행했고, 동시에 해저에서 새로운 선체 잔해를 계속 회수했습니다. 1985년 이후 총 약 5,500점의 잔해가 회수되었으며 그중 많은 것들이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잠수함이나 바티스카프를 타고 선체 잔해를 관람하는 투어도 기획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 인양은 거의 실행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8일 유인 심해 잠수정 타이탄 사고가 발생하면서 타이타닉 인양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승무원 2명과 관광객 3명이 탑승한 타이탄은 통상적인 잠수 도중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고로 인해 생긴 법적 모순 문제가 앞으로 타이타닉호 잔해 인양 과정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2023년에 타이타닉호를 인양하기 위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배 위에 특별한 돔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돔으로 배 전체를 덮은 뒤 그 안에 물을 전부 퍼내면 돔이 배와 함께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인양 시 배가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배 잔해는 금속 골조로 고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을 매우 천천히 신중하게 인양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방법으로 타이타닉호를 인류의 힘과 휴머니즘의 상징으로 후세에 남기기를 바랐습니다. 이 계획의 고안자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상당히 확신했기에 향후 오랫동안 배를 보존하기 위해 특수조합의 페인트까지 개발했습니다. 법적, 기술적 문제에 더해 이 프로젝트 실현에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억 달러가 듭니다.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갔던 첫 인양 작업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게 21톤짜리 배 파편을 인양하는 프로젝트 비용이 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기반으로 배 무게의 절반, 26,000톤일 경우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61억 9천만 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타이타닉호가 두 동강이나 있어서 한 번에 선체 전체를 인양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을 해보면 이 프로젝트에 드는 1억 달러라는 비용도 그리 터무니없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라기보다 기술적인 과제에 있습니다. 결국 돔을 만든다 해도 물을 빼낼 수 있는 밀폐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가 놓여있는 곳은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바닷속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돔 안에 물을 퍼내면 압력으로 인해 해저층이 액체 진흙처럼 변해 돔 밑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 때문에 끊임없이 흘러드는 물을 완전히 퍼내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밀폐성 저하를 피하려면 배 전체를 방수성 돔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즉, 타이타닉호를 인양하겠다는 새 계획도 예전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언론에서 열심히 홍보되는 이유는 단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타이타닉호를 인양하여 희생자들의 유고를 건드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목소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SNS 리포스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